1994년 디트로이트에서 마약 밀매업을 하는 한 갱단 주거지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방탄복을 입고 무장한 상태로 들이닥쳤기에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꿰고 있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을 경찰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들은 마약만 챙기고는 아무도 연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갱단들 사이에서 비슷한 상황을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갱단들을 예의주시하던 FBI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FBI는 이들이 단순히 경찰 행세를 하는 범죄자들인지 아니면 부패한 경찰관들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위험한 조직폭력단으로 가득 찬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범죄와 살인이 만연해 있었지만 경찰과 지방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이었죠. 갱단 주거지를 침입하던 조직은 처음에는 무작위로 가정집을 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공통점과 패턴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신고에서 공통점은 그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각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자 마약 밀매업자들이라서 초기에는 협조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사관들이 접수된 사건의 한정된 정보만으로 분석한 결과 갱단의 작전 방식이 실제 경찰 작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4명에서 8명 정도의 그룹으로 움직이며 범죄 현장을 제어하는 방식에서부터 작전 방식까지 실제 경찰 작전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접근하는 방식이 거의 경찰이나 특수부대와 같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이들이 부패한 경찰일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돼 가면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잔혹한 방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그들이 갖고 있던 부패 경찰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 다른 행태였기에 경찰들이 범인일 거라는 의문을 걷어내게 됩니다. 부패 경찰들이 자금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으려는 자기 신변 보호 심리가 작용한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나 그 범죄 조직 구성원 중에 현직이나 전직 경찰이 있을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석 달 이상 경찰들을 조사했지만 실제로 그들과 관련된 증거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내지 못했죠. 조사관들은 갱단의 구성원을 알아내기 위해 수도 없이 수색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침입당한 집들을 조사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7월 26일 경찰은 한 건의 총격 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총격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에 맞아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갱단의 일원으로 보였으나 경찰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총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FBI가 쫓던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구급차가 신속하게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관들은 그가 생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덴트 게리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죠. 덴트는 5군데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회복이 쉽지 않아서 그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건 어려워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덴트는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며 협조하겠다고 밝힙니다. 조사관들은 덴트가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편의를 주기로 하고 본부에서 회의를 가진 조사관들은 덴트를 정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조사관인 알피그가 덴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알은 덴트를 병원에서 만나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해 그를 설득했고 덴트는 법적 면책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진 후 덴트는 자신이 경찰 행세를 하며 집에 침입하는 범죄 조직이자 갱단의 일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덴트는 자신이 속한 갱단이 마약 밀매업자들이 사용하는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고 첫날에는 감시해가며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 했지만 내부의 마약 밀매업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다시 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마약 밀매업자들이 무장하고 저항할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덴트는 첫 번째로 집에 들어갔고 내부에서 총격을 받아 5군데의 총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고 도망치고 맙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덴트의 상태가 호전되자 FBI는 그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며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사관들은 덴트에게 갱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4명에서 8명의 인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갱단의 구성원이 약 30명가량으로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명의 리더인 오비 카터와 앤드류 우드스가 갱단의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비는 타겟을 선정하고 감시를 지시하는 전략가였고 앤드류는 실제 습격을 이끌며 갱단원들에게 경찰 전술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덴트의 협조 덕분에 조사관들은 갱단의 구성원 대부분의 이름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덴트는 갱단의 회합 장소와 주거지의 위치도 제공했으며 조사팀은 즉시 이들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덴트의 내부 정보와 현장 감시를 통해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조사관들은 덴트의 증언만으로는 갱단을 법정에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더 많은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들은 갱단의 전화 도청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했으며 덴트의 증언 덕분에 판사는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전략을 조정해가며 도청해야 했습니다. 1994년 9월 4일 경찰은 한 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이 집은 갱단의 리더 중 한 명인 앤드류 우드스의 집으로 앤드류는 자신의 집을 불법 도박장으로 변모시켜 범죄자와 갱단원, 마약 밀매업자들이 모여 도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4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경찰은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앤드류와 4남성 간의 다툼으로 앤드류가 격분하여 총을 꺼내 4명을 즉시 사살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BI와 태스크포스는 도주한 앤드류를 전국에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앤드류는 디트로이트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하게 되는데 전국적인 수배의 압박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까닭이라고 보았습니다. 앤드류가 체포되자 태스크포스는 갱단의 작전을 계획한 오비 카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오비가 매우 영리하여 경찰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잠복 경찰관들이 그를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려 했지만 오비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비는 경찰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기에 경찰들은 그의 사소한 정보뿐 아니라 움직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갱단 구성원들의 전화 도청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과거의 강도 사건에 대해 자랑하며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유하는 대화까지 엿들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들은 사건 조사 진행 중에 작성한 보고서와 피해자들 조사에서 수집한 내용과 일치하여 증거로 확보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갱단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갱단의 주거지를 감시하던 경찰관이 이상한 점을 포착하게 됩니다.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한 차량이 집에 접근했고 4명의 남성이 내리게 됩니다. 이 차는 무장한 사복 차림의 잠복 경찰이 타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감시하던 경찰관은 혼란스러워하며 본부에 확인 요청 결과 그들은 인근 집에서 도망자를 찾고 있는 잠복 경찰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를 찾는다는 잠복 경찰과 마주한 갱단원은 무장한 상태인데다 방탄복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습격했다가는 경찰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잠복 경찰은 도망자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난 후 어떤 충돌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갱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경찰은 갱단이 집을 떠날 때를 기다리며 매복하는 것이 최선의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실행에 옮길 본격적인 계획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갱단원들이 고성능 무기와 방탄총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스와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FBI 조사관들은 스와팀 팀장과 부팀장을 만나 갱단을 소탕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위험한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약 20명의 스와팀 요원이 구급차에 숨어서 갱단이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 벤이 출발할 때 뒤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갱단은 이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스와팀이 그들을 차단하여 도주를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갱단을 기습하여 무력 충돌 없이 가능한 안전하게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실행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디트로이트의 공포 시대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의 작전에 갱단원 30명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팀으로 움직인 4명에서 8명 정도만 체포하더라도 그들을 압박하여 나머지 갱단원들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들은 갱단이 큰 규모의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이 기다려온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작전은 1994년 1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목표는 다른 마약 밀매업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갱단은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탐정들은 현장에서 갱단원들을 추적하여 집의 위치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작전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작전이 진행될 전날 2명의 갱단원이 잠복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을 정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그들은 거리와 출입구를 면밀히 살펴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비 카터가 이끄는 갱단은 잘 계획된 작전을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은 무작위가 아니었죠. 경찰들은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제는 체포를 수행할 특수부대 팀과 조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스와팀 요원들에게 그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며 갱단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갱단원들은 경찰 스타일의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작전 날인 1994년 11월 11일 준비된 모든 팀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갱단의 주거지와 은신처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한 감시 요원이 갱단원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작전센터와 스와팀에 알리게 됩니다. 갱단원들은 경찰 스타일의 유니폼을 입고 무장한 채로 벤에 탑승했습니다.
갱단이 집을 나서고 나서 스와팀은 매복하고 있다가 벤이 출발하고 나서 곧바로 따라가며 사이렌과 비상등을 켜고 갱단이 정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갱단의 운전자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속력을 올리며 도주의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스티브 밀러와 스와팀 요원들이 2대의 경찰차로 총격을 가하며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는 갱단원을 스티브가 추격하고 남은 스와팀 요원들은 벤에 남아있던 2명의 갱단원을 제압하게 됩니다. 갱단원을 추격하던 중 앞서가서 매복하고 있던 갱단원과 총격전에서 기적적으로 스티브는 빠져나오긴 했지만 혼자서 여럿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때 추가 지원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얼마의 총격전이 오간 후 대부분의 갱단원이 도망쳤는데 덴트의 경우처럼 부상당한 동료는 버리고 간 상태였습니다. 부상당해서 버려진 갱단원 중 한 명이 오비 카터였고 그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총격으로 부상당한 운전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폭력적인 총격전과 긴박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3명의 갱단원을 체포한 상태였고 FBI와 스와팀은 갱단의 여러 은신처를 급습하여 도난품과 무기, 경찰 유니폼 등을 발견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갱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확실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된 갱단원들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조사관들은 2명의 갱단원과 대면하여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증거가 충분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가 확실하며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갱단원들은 중형에 대한 두려움에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고 동료 갱단원들의 이름까지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이미 덴트의 초기 자백 덕분에 갱단 대부분의 신원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증인과 자백이 있어야만 사건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새로운 자백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백 외에도 경찰들은 수개월간의 그들의 도청된 대화, 도난품 회수된 무기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확실한 재판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붙잡힌 갱단원의 협조로 나머지 갱단원들까지 체포하기 시작했고 총 29명이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각자의 혐의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로 위장해서 마약상을 습격한 갱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